오후 4시의 지식 충전쇼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반대 시위는 반란으로 간주한다. 침만 뱉어도 응징한다. 미국 LA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한 반대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는데요. 네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허주연 변호사. 가장 먼저 짚어볼 오늘의 의문은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침만 뱉어도 응징하겠다고까지 나선 걸까? 지금 LA 시내에 무장군이랑 장갑차가 쫙 걸렸다고요? 그렇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을 둘러싸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이를 진압하려는 주 방위군이 지금 무력 충돌로 격화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굉장히 강경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후보 시절부터 보여왔죠. 그런데 지금 LA 지역의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는 이민자들의 굉장히 관대한 주지사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6일에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까지 동원해서 이 라틴계 이민자들 그리고 멕시코 국적자들에 대해서 수십 명을 강력하게 체포하는, 급습해서 체포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반발해서 이민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시위가 촉발이 된 겁니다. 시위가 연일 벌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이 불타기까지 하는 등 폭력 시위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는데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 방위군 2,000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헬멧과 방탄복을 착용한 군인들이 시위대를 향해서 최루탄까지 발사하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쟁 상황을 방불케 하는 강경 진압이 이루어지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주로 히스패닉계의 불법 이민자들을 겨냥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진압을 한 장소가 LA의 페러마운트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요. 인구 구성을 보면요. 히스패닉계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한 82% 정도 되고요. 외국에서 출생한 인구 비율도 36% 정도 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는 뭐 멕시코나 과테말라나 남미에서 온 분들이 보통 불법 이민자들이 직업을 찾기 위해 많이 방문하기도 하고요. 그 홈디포 매장 앞에서 대규모 단속이 이뤄졌었는데 거기도 불법 이민자들이 주로 그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곳이고요. 또 옷을 만드는 공장 같은 곳도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위 이 관련해서 단속은 결국은 히스패닉계를 겨냥했다. 그리고 이제 한인타운에 계신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지금 또 속속들이 SNS에 이제 관련해서 소식들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뭐 시위대들이 체류탄을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지금 현장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저렇게 시위대 진압하겠다고 보면은 뭐 체류가스 쏘고 수류탄까지 지금 등장하는 영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마치 내전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심지어 일부 병력이 실탄을 소지했을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최진봉 교수. 네, 그렇습니다. 7일과 8일 지금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LA 경찰은 현재는 비살상 무기만 가지고 진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류탄, 섬광탄, 고무탄, 비살상 무기만 갖고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의 지시에 의해서 주 방위군이 투입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좀 제한된 지역에 가 있긴 합니다. 3군데 정도에 지금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일부 병력, 그러니까 이 주 방위군 같은 경우에는 M4 소총이라고 하는 소총을 소지하고 있는데 실탄을 장전한 채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정말 살상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더 큰 시위로 번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트럼프 정부 차원에서는
진압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에 침을 뱉으면 우리는 때린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요. 또 시위대는 지금부터 마스크를 써서는 안 된다. 왜 무엇을 숨기냐. 그러니까 사실상 체증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국이 쏜 스펀지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취재진이 맞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는 딱 보면서 이거 뭐 무슨 2차 세계대전의 종군 기장가 했더니만 그게 아니고 지금 21세기 가장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충격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영국의 더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은 거기에 있는 사진 기자 이름이 그 닉스턴 사진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하던 중에 이 허벅지 부위에 뭔가를 탁 맞는 듯한 것이 있었고 실제로 자리에서 정신까지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로가까지 이렇게 그 사람을 옮기고 긴급한 어떤 의료진이 확인을 해봤더니만 이 그 총알로 지금 추정되는 지금 저기서 탄으로 맞습니다. 소리가 나네요. 추정되는 물건으로 보이는데 이 옷을 찢고 허벅지에 근육이 드러날 정도의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게 그 크기가 폭이 40mm 또 길이 60mm 정도의 물체가 박힌 것을 이렇게 제거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주방위군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스펀지탄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물론 정확한 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현 상황이 과연 정말 21세기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맞느냐에 대한 정도로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물론 추정이긴 하지만 저렇게 영상으로만 봐도 뭔가를 겨냥하는 것 같은 듯한 영상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정말 그야말로 아수라장인데 트럼프 명령으로 주 방위군 300명이 투입되면서 LA 일대는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요, 주 방위군까지 투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These 2,000 National Guard soldiers that are being engaged today are ones that are specifically trained for this type of crowd situation. 허준 변호사, 근데 자극받은 시위대 반발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곳곳에서 돌이 날아들고 저렇게 지금 차량이 막 불타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의문이에요. 어쨌든 간에 캘리포니아 주 문제이고 주 방위군은 원래 주에서 관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 방위군을 트럼프가 투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군과 주 방위군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주 방위군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향토 예비군 같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연방군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주 방위군의 통솔권자, 지휘권자는 주지사라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연방군화해서 명령 통솔 아래 둘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정도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침입받거나 침입받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반란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조짐이 현저할 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평상시의 사법 집행력으로는 이 연방법을 집행할 수가 없을 때 이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3번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때 주지사의 명령 없이 협의나 명령 없이 바로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움직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최종 통솔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은 1965년도에 그 린든 존슨 대통령이 흑인 민권 시위대 문제 때문에 이 엘라베마에 군대를 보냈을 때 주방위군을 동원한 사례 말고는 미국에서 이랬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해석의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도 불법이라는 이유로 재판부에서 지금 아직 연방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불법이다 이런 판단이 나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방위군 동원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전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정치 갈등으로 비화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시위가 격렬해질수록요 20만 명이 넘는 우리 교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의 코리아타운이 자리 잡은 곳이 LA이기 때문이죠. 약탈한다든가 그런 대규모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 거죠. 불안해하고 있어요.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보여주기 전에 딱 무조건 체포하는데 애들도 어린이들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무지개 많더라고요. 자, 최진봉 교수.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을 자, 한인들 사실 92년도 LA 폭동 기억까지 떠올리면서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번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타깃은 히스패닉계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LA가 지금 가장 큰 도시, 서부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실제 한인타운이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에도 한인타운이 있지만 미국 내에서 한인타운이 제일 크게 형성된 지역이 LA예요. 그리고 LA에서 일하는 분들이 한인타운에서 일도 하지만 지금 패러마운트라고 하는 저곳 있잖아요. 저곳에 자바시장 아까 잠깐 이남 기자도 얘기했는데 자바시장 같은 경우 의류 도매 업체들이 운영하는 곳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한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예를 들면 히스패닉계들이 체포되는 장면을 옆에서 보고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확산이 되면 이게 단순히 히스패닉만 목표로 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지금 불법 체류하는 분들이 약 17만 명 정도가 미국에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불똥이 튀게 되면 히스패닉 사람들 중에 한인타운에서 일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사할까요? 지금은 패러마운트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정부가 LA에 있는 모든 지역에 만약에 히스패닉의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게 되면 한인타운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경찰과 또는 뭐 방위군과 그다음에 이민자들 사이 충돌이 한인타운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논란이 이번 시위가 한인 사회로까지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주신 건데,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 장남이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어요. 그 과거에 90년대에 LA 폭동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사진을 소환을 한 거예요. 자, 루프탑에 있는 코리안들을 다시 위대하게, 이 사진을 지금 6월 9일 날 올린 걸로 지금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LA에 굉장히 거센 폭동이 있었는데 당시에 한국인들이 정말 그 시위대의 폭동에 대비해서 무장을 하면서 옥상에 가서 무장을 해서 자경단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매장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잖아요. 당시 저랬죠. 네, 당시 저때 모습을 소환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만약에 폭력 시위가 있을 때는 좀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성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당시 한인의 자경단까지 그 트럼프 주니어가 소환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참 힘든 밤이 지나가고 LA에서는요 지금 다시 하루가 밝았습니다. 어쨌거나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트로트 4대 천왕 국민 가수. 수많은 히트곡만큼이나 가수 태진아 씨를 부르는 수식어가 참 다양하죠. 그중에서도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수식어는 바로 애처가입니다. 호재 변호사, 이 태진아 씨가 최근에 잘 있다 이런 말로 또 한 번 사랑꾼의 면모를 드러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기 SNS에 아내 이옥형 씨와 핑크색 커플룩을 맞춰 입고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건데요. 그래요? 사진에는 후배 가수 김희재 씨, 강혜원 씨도 있습니다. 바로 저 사진입니다. 옥경이 김희재, 강혜원과 함께라고 하면서 옥경이 건강하게 잘 있어요. 하트 이렇게 해서 글을 올린 거예요. 사실 저 사진은 작년 5월에도 올랐던 사진인데 무척 애착을 갖고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최근에 건강하게 지낸다는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또 팬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요. 저렇게 사진을 올린 건데 팬들이 너무 건강해 보인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두 분 함께한 모습 반갑습니다. 이런 안부와 응원 댓글 열심히 달고 있다고 하고요. 이옥형 씨는 현재 치매를 앓고 있지만 태진아 씨의 정성스러운 간호로 그 진행이 상당히 더디다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두 분이 지금 같은 분홍색 옷을 입고 있어요. 꼭 커플룩 같기도 하고요. 커플룩 자주 평소에도 맞춰 입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사진은 아마 공연 때 찍은 사진일 것 같은데 저렇게 공연 의상과 아내 이옥형 씨 의상을 맞춰 입는데 요즘에는 커플룩이 똑같은 옷을 입는 게 아니고요. 시밀러 룩이라고 해서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게 또 세련된 커플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아주 똑같은 옷이라기보다는 색깔을 맞추는 것, 그리고 태진아 씨 타이 색깔과 이옥형 씨 옷에 있는 블라우스나 이 상의에 있는 색깔을 맞추는 것,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맞춰 입으시더라고요. 특히 빨간색과 까만색, 하얀색 의상을 자주 입으시는데 저 의상은 핑크색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맞춰 입은 의상이어서 태진아 씨도 더 애착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밀러로 저도 또 하나의 단어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은 사실 금치 못했었던 아내 이옥형 씨의 치매 투병 소식이요. 태진아 씨는 지난해 아내의 치매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40점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식사 잘하고 대소변 잘 보고 그리고 잠 잘 주무시고 그리고 조용한 침에서요. 가만히 이렇게 있는 침에
최근에 와서는 막 벽 보고 막 얘기하시다가 또 막 소리도 한번 크게 내셨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참 감사해요. 정말 지극정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태진아 씨를 여보라고 부르기도 하셨다면서요? 기억이 좀 돌아오시고 계신 건가요? 지금 태진아 씨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예.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는데 공연장도 같이 다니기도 하고요. 본인이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뭐 태진아 씨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 거기서 식사도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다 보니까 네. 이옥형 씨가 기억을 조금씩 되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태진아 씨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진단이 40점이라고 하면 네. 100%가 최종이라고 하면 40에서 멈춰 있다. 더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태진아 씨를 보고 최근에 와서는 여보, 아빠 이렇게 불러줬다는 겁니다. 그래요? 너무 기뻐서 여보란 말을 듣고 끌어안고 울었대요.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남편이라는 걸 알고 있구나. 이걸 생각할 태진아 씨가 너무 기뻐서 울었다고 하던데 네. 뿐만 아니라 본인이 방송하러 갈게요 하면 잘 다녀오세요라고까지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옥형 씨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태진아 씨는 보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계속 도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내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는 이 태진아 씨의 노력이 결실을 네. 맺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6년 가까이 사실 밤낮 없는 병간호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아내가 혼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넘어져서 다친 적이 있었다. 아내 움직일 때 깨려고 손에 끈을 묶고 이불 밑에 종이를 깔아두고 잔다라고 밝히기도 하셨는데 심지어 텔레비전도 3분 넘게 보실 수 없었다고요? 이렇게 태진아 씨가 TV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보 지금 뭐예요? 라면서 한 2, 3분 지나면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TV를 보다가 아내를 보다가 하면서 정말 그 시시각각으로 아내를 챙기는 모습이고 저도 이제 감동을 받았던 게 잠이 들면 정말 못 깨어나는데 아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했는데 못 일어나니까 아내가 팔이 빠지거나 무릎을 다치거나 그 일을 막으려고 이제 오른손에 저 끈을 묶고 아내 손에 이제 왼손에 끈을 묶어서 일어난다거나 이불에 종이까지 깔아서 아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함께 이동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까운 곳은 공연을 이제 네. 이옥형 씨랑 가족이 같이 가서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좀 먼 거리에서 태진아 씨가 공연을 해야 될 경우는 또 가수죠. 아들 이루 씨가 또 엄마를 돌보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내 옥경이를 향한 6년의 지극정성 병간호는요. 사실 이를 둘러싼 세간의 시선도 존재하는데 태진아 씨는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에 태진아가 너무 헌신적으로 하더라. 너무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니까 왜라고 설명을 하시다가 멈추셨는데 태진아 씨가 직접 밝힌 헌신적인 병간호의 이유가 뭡니까? 태진아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네.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런 걸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81년 뉴욕에서 처음 만남을 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까지 이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태진아 씨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불미스러운 일로 태진아 씨가 가요계 활동도 못하고 거의 쫓기다시피 해서 미국 뉴욕으로 건너간 상황이었는데 주머니에 있던 돈이 단돈 14만 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잃고 가장 힘들게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 옆에서 손 붙잡고 함께 해줬던 사람이 이옥형 씨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나는 여기에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치매 걸렸다고 해서 그냥 줄 수가 없고 계속해서 간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정말 힘들었었던 시기로 행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귀마개 같은 거 팔고 여름에는 선글라스 팔고 이런 걸 했는데 행상이 단속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막 팔아놓고 손님 막 맞이를 하다가 이옥경 씨가 보고 경찰 온다라고 하면서 망을 봐주면은 그걸 막 정리해서 같이 도망가고 이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네. 지금의 화려한 태진아 씨 모습만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시절인데 바로 그때 손잡고 함께 해줬던 아내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허지연 변호사 설명처럼 그야말로 가장 어두운 시절을 함께 해왔던 평생의 동반자인데 더욱이 태진아 씨에게 아내의 이름은요. 그의 인생을 그야말로 완전히 뒤바꿔 놓은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아끼는 노래 있다면 뭘까요?
옥경이죠. 퇴진하면 생일날마다 통장을 하나씩 줘요. 아, 매년이요? 네. 근데 뭐 그게 가격이 얼마가 있든 관계없이 통장을 하나씩 저희 집사람한테 줘요. 네. 이제 통장은 주고 도장은 제가 갖고 있고. 그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왜 의미가 없어요? 찾고 싶다 그러면 내가 도장 주면 되니까. 도장 주고요? 네. 혹시 갖고 다니는데 이자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두 분이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81년에 결혼을 하셨으니까 지금 거의 뭐 44주년, 45주년 이렇게 됐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참 해로하는 것도 요즘 세상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제가 이혼 사건 많이 하다 보면 정말 별거 아닌 이유로도 아내나 남편을 배신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사례들 많이 보는데 그야말로 백년해로하는 부부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아까 태진아 씨가 도장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태진아 씨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치매를 고칠 수 있는 약이 나온다면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그 약을 사서 아내를 고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행히 지금 병의 진행이 더뎌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두 분 오래오래 함께 하셔서 결혼 100주년도 저희가 소개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두 분이 결혼하기 전에 서로 이름을 몰랐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노래 제목이 뭐죠? 옥경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태진아 씨의 아내 되시는 분의 성함을 이옥경으로 알고 계시는 분인데 원래 이름은 이옥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부르면 이걸 빨리 이어서 부르면 옥경이 이렇게 불러지는데 태진아 씨도 사실은 처음에 결혼할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옥경 씨를 소개해줬던 분들 처가댁에 가도 처가댁 식구들이 옥경이 부르니까 그냥 옥경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혼인신고를 하려고 작성하러 갔더니 또 띄워보니까 이옥형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옥형이라는 이름을 알게 됐다고 그러고 이 부인 되시는 이옥형 씨도 태진아 씨의 본명이 있어요. 조방헌이라고 하거든요. 모르는 분들 계실 텐데 본명이 조방헌 씨인데 그 이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진아로 알고 있었지 조방헌인지는 모르고 나중에 혼인신고할 때 부인 되시는 이옥형 씨도 태진아 씨의 본명을 알게 됐다. 그래서 혼인신고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본명을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장 아끼는 노래하면 아까 옥경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인생곡으로 이 노래를 꼽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게 원래 태진아 씨 곡이 아닐 뻔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태진아 하면 이옥경, 옥경이 하면 태진아. 거의 분신 같은 곡인데 분신이 아닐 뻔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곡이 제가 기억하기에 1989년 전후였는데 그로부터 8년 전 누군가가 사실은 불렀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 이 가황 나훈아 씨였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때 그 잘 나가던 그 레코드사에 전속으로 해가지고 다른 곡을 취입하고 이렇게 레코드를 냈는데 너무 계속 빵빵빵 뜨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로 이 곡을 고향 여자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사실 노래까지 해서 녹음까지 해놨는데 다른 곡이 너무 잘 나가니까 취입해서 발매하지 못한 상태에서 올카니 요거 하면서 그 곡이 그 태진아 씨한테 갔고 그것을 이름을 옥경이로 해서 이렇게 공전의 히트 인생곡이 됐다라는 곡인데 다 노래에도 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야말로 뭐 다시 태어나도 태진아 씨는 옥경이와 결혼하겠다 수차례 다짐을 했었습니다. 지금의 옥경이를 향해서도요 이렇게 애틋한 속내를 표현하고는 합니다. 태진아 씨의 마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보,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기적같이 당신이 옛날로 돌아올 거예요. 알았죠? 식사 잘 하시고 약 잘 먹고 그래야 돼요. 알았어요? 화이팅! 여보, 사랑해요.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잇따른 악재의 백종원 대표가 내놓은 승부수, 바로 가격 파괴입니다. 그런데요, 이 할인 행사에 갑자기 장부를 끊어달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장부를 끊어달라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사가에 미리 여러 잔을 구매를 할 테니까 그거를 선결제를 하고 갈 테니 나중에 쿠폰처럼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이 1,000원이면 이 행사 기간 안에 100잔을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미리 100잔 가격으로 1,000원 가격으로 100잔 선결제를 하면은 10만 원을 미리 낼 테니까 앞으로 천천히 100잔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람을 봤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올라왔는데
당연히 이 업주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뭐 나중에 1,000원이 아니라 1,500원에서 이윤 붙여서 되팔기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행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상의 글이긴 하지만 이소님만 그런 건 또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갖가지 경험담이 올라와서 지금 화제가 되는 건데요. 지금 네. 허주연 변호사가 얘기한 것은 지금 100잔 선결제였잖아요. 200잔 선결제를 받다. 이런 경험담도 올랐습니다. 제가 이분과 직접 통화를 해보진 못했지만 자, 20만 원 선결제 할 테니까 네. 200잔 장부 끊어주세요. 그런데 영수증은 금액만 찍히게 해주세요. 네. 보통 우리가 영수증은 이렇게 증빙용으로 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번 할인 행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3,200원을 1,000원짜리 카페 라떼를 먹는 건데 그냥 그날 와서 먹는 걸 싸게 해주겠다는 건데 앞으로 계속 먹는 200잔을 지금 1,000원에 먹겠다면서 예. 이렇게 영수증까지 끊어달라 이렇게 한 건데 지금 보면 이 글을 올리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카페가 은행이냐, 무슨 점주한테 탈세 도와달라는 거냐 이러면서 네.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정말로 좋게 말해서야 이게 뭐 기발해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최진규 변호사? 안 되죠. 사실은 이거는 고객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있었던 거에서 사은 행사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허점은 빠른 시간 내에 보완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1인 5잔, 네. 1인 몇 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어떤 그 광고를 해야지 결국 시장에서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발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다른 잠재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인연매라고 해서 경쟁 사업자 배제하는 이런 공정거래법상의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옆에 있는 가게는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알고 봤더니 이런 한 품목당 뭐 며칠 안 하는 네. 그래서 길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비집고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쓴 것 같은데 네. 인근에 있는 우리가 다 같이 사는 사회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런 이벤트를 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약관을 정해주는 것 그런 부분 분명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뭐 기발하다는 이 말조차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꼭 뭐 과하게 좀 혜택을 보겠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게 회사 입장에서 좀 고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다른 업종들, 더본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다른 업종들에서는 할인가가 들어가는데 이제 커피에 대해서 없어서 예. 불만이 제기되고 그것 때문에 이틀간 이걸 하는 건데 3일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좀 혜택을 누리게 해야지 혼자서 가서 그 혜택을 독점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발상이 잘못됐고요. 또 하나는 뭐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3일 동안만 500원, 1,000원에 파는 거를 그거를 뭐 몇 달 동안 먹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그건 원래 취지와도 맞지 않고요. 네.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익까지도 본인이 뺏어가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누리꾼들도 글을 올려놨는데 이런 행사에서는 1인 1잔으로 좀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있고 이렇게 뭐 20만 원 뭐 이렇게 많이 사가는 사람들 정말 진상 고객이다 이런 비판도 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할인 행사를 설명해 주셔서 어쨌든 이게 백종원 대표가 이번에 본인을 둘러싼 이 논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던진 거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네. 이 백종원 대표와 이 더본코리아 측의 소비자들이 마음을 돌리게 된 일련의 사건들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도 뭐 오류라고는 하지만 소비자는 속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백종원 대표가 방송 통해서 여러 골목 시장의 상권들 컨설팅하면서 보여줬던 거는 깨끗하게 해라, 위생 신경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이 프랜차이즈, 더본코리아 산하 프랜차이즈들이나 여러 가지 행사에서 어떤 위생 문제에 대한 시비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소비자들이 마음을 돌아서게 된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평소에 보여준 이미지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할인 행사는 사실상 신뢰를
제고하거나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것과는 조금 멀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좀 관심도 없고 또 소비자와 점주 간의 상생도 되고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신뢰를 다시 한번 쌓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노력과 시도가 꾸준히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허 변호사의 개인 의견이고 또 이 승부수가 통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근데 백종원 대표가 또 하나의 승부수를 내걸었어요. 뭐 단독 체제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백종원 대표 더본코리아가 예전에는 2명의 대표가 있었어요. 각각 대표 역할을 했었는데 이거를 백종원 대표 한 명으로 단일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석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내 이사직은 유지하지만 대표 체제에서 내려왔고요. 이렇게 한 이유를 이제 더본코리아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일단 의사결정을 좀 더 단일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이 있게 되면 의사결정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위기 상황 같은 경우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단독 대표 체제로 간다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책임 소재를 좀 더 명확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여러 가지 책임 소재의 논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전략기획본부라는 걸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글로벌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도 있지만 위기 관리를 제대로 대처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위기 관리뿐만 아니라 경영 효율화도 이뤄보겠다. 이게 목표라고 하고요. 전문 경영인도 경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전문인도 영입을 했는데 이분이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상황 관리라든지 아니면 운영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했다고도 밝히기로 했습니다. 뭐 백 대표의 승부수가 통할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면서 마을버스 몰고 혹시 통일대교로 돌진했던 탈북민 기억하실까요? 오늘요 법원이 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이남희 기자, 당시 사고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자, 작년 10월 1일 새벽 1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후드티 모자를 뒤집어 쓴 한 남성이 여기가 지금 파주시의 한 마을버스 고지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차를 탈 수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하나 조명이 들어오죠. 바로 이 시동 켜진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이 남성이요, 이 마을버스를 타고 차고지를 나간 겁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남성이 훔친 버스 몰고 달려간 곳은요. 파주의 통일대교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를 그래픽으로 구현해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통일대교를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역주행까지 하면서 내달리다가 이렇게 초병이 되지도 했었거든요. 결국은 월북을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은 뒤 멈춰서면서 결국 붙잡히게 된 사연입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힘들길래 저렇게까지 월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굶어 죽을 뻔했다. 저는 그 말에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현실이 가까이 정말 다가왔는데요. 우리가 동상 탈북민을 미리온 통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잘 안아주고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사실 잘 적응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 삶이 어렵고 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의 말이 정말 안타까운 건데 일주일간 아무것도 못 먹어서 돈이 없으면 죽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먹고 하루 이틀 뭐 굶을 수는 있어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민생고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죄가 그렇게 가볍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자동차 절도나 그리고 또 공용물 손괴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 선고 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재판부가 법에도 어떻게 보면 따뜻한 감정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인데 결국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치 범행도 아니고 이게 탈북민이 처한 현실 상황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이 잘 돌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번에 한해서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정말 우리 미리온 통일 탈북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재판부의 설명처럼 탈북민들의 어려운 정착 현실, 사실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겠지만요. 앞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민들은 체제 선전용으로 이용되기 십상이었죠. 남조선에서 직업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든 일입니다. 멸시와 모욕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남남이 되고 적수가 되고 물고 뜯고 속고 속히는 남조선에서 저희 부부의 운명은 물론 딸의 앞날도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준 변호사, 이 탈북민들의 어려운 현실, 그러니까 생활고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비단 몇 명의 이야기가 아닌 것
또 같은 게 이렇게 보면은 드라마 속에도 등장을 해요. 그렇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드라마가 있죠. 오징어 게임 속의 강세벽이라는 캐릭터는 탈북민인데요. 남한에서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보육원의 동생을 맡기고 소매치기를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생활고로 인해서 그 오징어 게임, 목숨을 건 게임을 하러 들어온다는 설정이거든요. 21대 국회의원인 지성우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탈북민의 24.5%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굉장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하고 차별과 의심으로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북한 인권정보센터의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탈북민들의 어떤 인권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때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물론 탈북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지만 남한의 체제라든가 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세벽 캐릭터처럼 범죄 피해자가 되고 여기에서 연결돼서 생활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어떤 현실적인 정책 같은 것들이 아직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이들은 굉장히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잘 속고 하다 보니까 범죄 피해자가 되기도 쉽고 직업을 갖기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많이 나와야지 독일에서처럼 이 독일 주민들이,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연방정부에 편입되겠다, 서독으로 편입되겠다 해서 이 독일 통일의 피날레를 장식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남한에 가면은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야지 미리온 통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인식을 개선해서 포용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사회에 또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몰랐던 이야기대로 넘어가기 전에요.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자, 이 퀴즈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싫어하는 직업, 그러니까 기피하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요리사인데요. 요리사 말고 또 다른 직업도 기피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어떤 직업일지는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조한범 박사, 사실 요즘 김주애가 등장할 때마다 아니 저런 옷도 입어 할 정도로 명품을 휘감고 나오거든요. 이 김씨 일가의 사치가 권위의 상징이에요. 김정은 정권은 이미지 정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3대를 비교했을 때 패션의 변화가 변화무쌍한 게 김정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김정일의 경우에는 인민복이라든지 옷이 몇 벌 안 돼요. 근데 김정은의 경우에는 보면은 옷이 변화무쌍합니다. 가죽옷 입었다, 양복 입었다, 인민복 입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옷에다가도 국무위원장 마크를 단다든지 아주 화려하게 그 치장을 많이 하거든요. 김주애도 그 연장선상이다. 그건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김정은의 컴플렉스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선대에 비해서, 할아버지에 비해서, 아버지에 비해서 정치적 권위가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장기간의 어떤 권력 투쟁 과정에서 집권을 하고 전후 복구를 하고, 김정일의 경우는 20여 년간 준비를 했고, 근데 김정은은 20대 후반에 집권해서 지금 성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과대 포장해야 되는 거고, 그 포장한 상태에서 딸까지 지금 후계를 승계를 꿈꾸는 거니까 딸도 이제 화려하게 포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데 김주애는 이렇게 사치를 하고 있는 이 이중적인 태도를 저희가 한번 꼬집어 볼 텐데, 자, 그래서 김주애의 가상 옷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살짝 열어볼게요. 자, 옷장을 열면 이런 옷들이 나옵니다. 뭐 패딩, 모피, 선글라스 줄줄이 나오는데, 자, 일단 궁금한 게 한서희 씨, 근데 북한에서 또 오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김주애의 이런 명품 스타일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뭐 코디가 따로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엄마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설주요? 네, 그렇죠. 지금 그 김주애의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옷 스타일을 보면 그 북한의 그 예술인
준비하는 어린 아이들의 머리 스타일이 저렇게 이제 공연을 할 때 하고 나오거든요. 네. 그랬을 때 봐서는 이제 뭐 이설주가 직접 다 코디를 하고 머리 스타일도 다 직접 뭐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해라라고 지시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지금 봐도 엄마랑 네. 되게 비슷하네요. 네, 스타일이. 생긴 것도 굉장히 비슷하고 또 자기랑 외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을 해야 뭐 단점이 가려지고 더 예뻐 보이는지 엄마가 네. 직접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 이 부분이 궁금해요. 한설 씨, 그냥 아무리 뭐 백두혈통이라고 해도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나이가 한 12살, 13살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저런 어떻게 보면 소녀가 명품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는데 이것 좀 반발 안 할까요? 사실 북한 주민들은 처음에 이제 명품이 어떤 건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주로 이제 평양에 있는 고위층들만 네. 명품이 저게 뭐다 비스듬히 아는 정도였는데 이제 이설주의 그 영향으로 이제 김주희가 계속 저렇게 명품을 입고 등장을 하다 보니 북한 주민들이 호기심을 갖고 보게 되고 또 국경 연선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게 어떤 명품이라는 걸 이제 입소문을 들어서 알게 되면서 점차 퍼지면서 처음에는 마냥 이제 뭐 김정은의 자녀다라고 해서 호기심을 갖고 봤던 북한 주민들이 자기들은 굶고 있고 중고 옷도 없어서 이렇게 사는데 네. 이 뭐 김주혜는 명품 그 뭐 몇 천만 원짜리다 뭐 몇천 달러짜리다 이런 것들을 걸치고 나오니까 네. 당연히 북한 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어린 아이가 선글라스까지 착용을 하고 이렇게 아빠의 뒤를 옆에 이제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꽤 눈살을 지금 찌푸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그 누구에게 배웠나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조한범 박사. 예. 보면은 그러니까 김여정도 뭐 저 D사, 최선희도 G사, 이설주도 D사, 현송월도 C사. 그러니까 여기 김주혜뿐만이 아니라 그 김주혜를 둘러싼 다른 여성들도 저렇게 명품을 줄줄이 차고 나오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배웠나 보면 측근 여성들에게 배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엄마가 컨트롤 타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딸이 최고 권력을 승계 맞는 후계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딸의 데코레이션이나 이미지 메이킹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 조정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점점 엄마를 닮아가고 있고 네. 멀리서 보면 리설주거든요. 그렇게 보면 엄마가 딸의 후계자 승계 과정을 방치할 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런 과정들을 거쳐서 사실은 리설주가 눈에 안 보이지만 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겠죠. 뒤에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 생각하면 되죠. 딸이 저렇게 다니는데 엄마가 방치하겠습니까? 네. 아니 그런데 이영조 센터장. 네. 지금 어쨌든 북한은 대북 제재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고가의 명품들을 어떻게 들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옷이나 신발, 시계 이런 것까지 대북 제재 대상이라 했는데 분명히 제재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멍이 있죠. 그러니까 명품 비싼 건 못 들여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됩니다. 네. 뭐 심지어 향수나 시가 같은 고급 담배까지도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라는 이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큰 구멍이. 그리로 통해서 이제 대부분 뭐 김정은의 벤츠라든가 이런 것도 그리로 해서 대부분 수입이 되는데요. 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의 외교관들, 상사 주재원들 여기를 통해서도 이제 조달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김정은이 직접 쓰는 물건 네. 아니면 김주혜가 입는 소품들 이런 것도 그럼 외교관들이 이렇게 막 다루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특별히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뭐 외교 행랑이나 이런 걸로 특별히 구입해서 오거나 직접 구입을 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 중국, 러시아 말고 구멍이 있는데 네. 싱가포르입니다. 오, 그래요? 싱가포르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곽기성이라는 이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유엔 제재 위반으로 대표적으로 국제적으로 수배가 돼 있는 싱가포르인이에요. 이런 라인을 통해서 자기네들 단골 손님이죠. 네. 김정은 일가가 이쪽을 통해서 이제 들여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몰래 들여가다 보니까 짝퉁도 또 반입이 돼가지고 북한 당국이 이렇게 좀 손해를 보고 이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명품도 명품이지만 김주혜의 옷을 보면은 아니 중요한 순간에 꼭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흰색 옷을 입죠. 왜냐하면 저기 흰색 옷을 입었잖아요. 네. 흰색이 일단은 우리도 그렇지만은 북한에서 흰색 옷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어두운 계통의 옷을 양복도 많이 입어요. 보면은 해군을 제외하고는 그럼 눈에 확 띄거든요. 네. 첫 번째. 근데 그냥 눈에 띄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게 북한 시대 정통성과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백두산 군마 행군할 때 백마예요. 백마를 탑니다. 네. 김일성도 백마를 탔고 김정일도 백마를 탔고 김정은도 백마를 타요. 네. 그리고 김일성이 6.25 자기가 승리했다고 선언하는 유명한 장면에 흰색 원수복, 하얀색 원수복을 입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뿌리가 김일성이 아니에요. 스탈린이에요. 스탈린도 자기 과시를 좋아했거든요. 네. 스탈린이 흰색 원수복을 입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거죠. 그 흰색이 단순히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아, 그랬군요. 또 그런 흰색의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 김주혜의 나이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만 12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영상을 보셨을 텐데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나이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어른스럽게 입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주혜의 패션 이른바 조숙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그러니까 속이 환하게 시스루 패션, 그러니까 12살 어린이답지 않게 입는다는 거예요. 네, 작년 5월에 평양에서 이제 신시가지 네. 뉴타운 이제 완공식을 했는데 그 자리에 김주혜가 시스루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저거군요. 우리 네. 같으면은 뭐 저런 게 익숙한데 북한에서는 사실 속살이 비치는 옷 네.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요? 수영장에서 비키니 지금까지 입어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의상의 어떤 제약이 따르는데 저런 모습이 나오는 거는 백두혈통이니까 나는 이런 성숙한 여성성, 여성미를 뽐낼 수 있어.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뭐 그 또래 복장은 사실 붉은 넥타이, 치마, 뭐 이렇게 소년단 복장 이런 걸 입어야 맞아요. 되는데 예. 거기에서 지금 벗어난 뭐 한 20살 이상의 어떤 성인이 된 것 같은 네.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도 후계 문제하고는 뭐가 관련이 밀접하게 있다고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 옷차림으로 나타났을 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저런 어른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나타난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용정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아직 학생이면 사실 교복을 입고 나와야 북한 주민들에게는 사실 그냥 좀 검소하고 건박하다 이런 이미지로 나왔을 건데 네. 지금 너무 어른스러운 이미지로 나오고 또 저런 시스루 의상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는 사실 금지 착장입니다. 그래요? 북한 체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옷차림인데요. 네. 옷차림 하나로 자본주의 뭐 물이 들었다, 황색 바람이 분다 이렇게 체제에서 단속을 엄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주혜는 예외적으로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닌다라는 것이 북한 주민들은 좀 우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백두혈통만의 특권이다. 우리가 좀 김주혜의 옷차림을 통해서 김 씨 일가의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좀 꼬집으려고 저희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머리 스타일도 또 남다르다고 합니다. 사실 북한 주민들은 원래요 머리 모양에 좀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북한 내부에 걸린 한 미용실 사진을 입수해서 봤어요. 자, 저 사진인데 자, 한솔 씨. 네. 저 사진의 특징이 뭐가 다른 겁니까? 꼭 저 머리만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저 머리만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저 머리가 표준 머리이니 될수록이면 저런 머리를 해라라는 이제 표준 머리입니다. 그래서 창강원이나 네. 미용실에 가면 저 표준 머리가 이렇게 사진에 붙어 있는데요. 실제로 저 머리를 하는 여성들은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하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류 열풍이 불면서 남한 드라마에 나오는 머리 스타일, 뭐 생머리를 한다든가 네. 뭐 옛날에 뭐 매직머리 한 스타일이 유행이다 하면 또 그 머리를 따라하는 게 유행이라서 저 머리를 하고 다니진 않는데 특히 저 머리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북한에서 딱 단속하는 거는 머리 길이입니다. 길이요? 그렇죠. 지금 김주혜 같은 경우는 머리 길이는 학생으로서 단속당해야 되는 머리 길이거든요. 그래요? 네. 북한 학생들은 원래 단발머리가 네. 이제 학생들의 머리 스타일이거든요. 그 머리를 기르면 안 되고 네. 예술하는 친구들만 예외적으로 머리를 좀 기를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럼 김주혜는 예술하는 친구는 아니? 그렇죠, 아니죠. 예. 뭐 어쩌면 이제 김주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지도자의 뭐 딸이다라고 하면 더 이제 모범적인 모습을 학생다운 모습을 예. 보여줘야 하는데 정말 양면적인 이런 모습의 북한 주민들이 뭐냐 혜택이냐 네.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
사실 어린 아이들도 조선중앙TV를 보다가 김주혜의 모습을 딱 보면 왜 나는 저렇게 못 길러라고 반발심이 생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북한의 김주혜 스타일이 어린아이들 속에서도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몰래. 그렇죠. 나도 저렇게 따라 한번 해보고 싶다. 특히 북한에서 예술하는 그 만경대학생 선용전 있는 예술하는 친구들은 더욱더 김주혜 스타일을 흉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퀴즈 정답이 나왔다고 하네요. 퀴즈 한번 볼까요? 네. 북한에서 가장 싫어하는 직업은 요리사와 뭘까요? 퀴즈 정답은 이발사예요. 그러니까 이발사를 싫어하는 직업이에요? 네, 이발사는 사실 네. 북한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에 걸리면은 이게 뭐 일종에 따라 교화형 같은 걸로 처벌이 될 수도 있나 보죠? 그렇죠. 저게 이제 남성 헤어스타일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나는 몇 번 머리로 해주세요, 몇 번 머리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 고정된 틀 안에서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발사, 뭐 미용사도 그렇지만 멋을 낼 수가 없죠. 뭐 다른 스타일을 할 수가 없고 기계적으로 그 틀 안에서 매일 깎다 보니까 이건 뭐 내가 이발사를 해봤자 맨날 똑같은 틀에서 한다 이러니까 별로 좋아하는 직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러면은 김주혜의 패션 조숙증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중년의 상징인 이른바 모피 패션인데 그러니까 저런 어린아이가 모피를 입는다는 건 사실 한국에서도 좀 보기 어렵거든요. 이게 일종의 뭐 부의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네, 북한에서는 모피 패션이 부의 상징입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에도 평양에서 해외에 나갔다 오는 사람들이 꼭 가지고 오는 것이 모피였거든요. 그럼 모피를 사다가 되팔기도 하고, 우리는 모피가 뭐 새 제품, 새 상품이 많이 팔리기도 하지만 북한 같은 곳에서는 이 모피 상품이 새 상품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제 귀한 이제 모피니까 부의 상징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 그게 어쩌면 이제 김주혜 같은 경우에는 대내적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이미지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김주혜를 좀 모피를 입히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요. 그 단둥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무역 일꾼들이 들어갈 때 이제 돈을 벌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뺏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물건을 사갖고 들어가거든요. 그건 안 뺏기니까. 그때 제일 많이 사가는 게 모피 옷이에요. 가지고 타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귀한 옷이군요. 다들 이제 선망의 대상이죠. 네. 자, 그러면 김주혜의 세 번째 패션 한번 살펴볼게요. 세 번째 패션은 아빠와 커플로 깔맞춤 패션. 그러니까 왼쪽이 아버지 김정은, 오른쪽이 김주혜인데 그러니까 뭐 아빠와의 커플룩이라니 이게 뭐 일종의 후계자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봐야 돼요? 뭔가 이제 권위의 상징 그리고 동질성, 세습자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주혜가 사실 처음 나왔을 때는 뭐 9살짜리 꼬마애로 저희가 봤죠. 뭐 아빠 따라서 나온 이런 그냥 파카 입고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1년 정도 지난 2023년 12월의 모습입니다. 저게 북한군 공군 1사단을 방문했는데 그 이전에는 저렇게 뭐 정장 차림이라든가 이렇게 입고 나왔던 데서 저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저 가죽 잠바라는 게 가죽 코트라는 게 북한에서 그동안에 보면 아주 핵심 고위층들만 김정은이 허락해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입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당간부들한테 허락하지 않고 저 주혜한테 그것도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좀 달리하고 여기다 이제 털도 좀 달고 이래서 저것도 여성성을 좀 강조하는 성숙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12살짜리 아이가 입는 옷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명품만 입는 줄 알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중국산 2만 원짜리 블라우스도 입었어요. 김정은 정권을 보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보여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김정일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해도 답답할 정도로 반응이 없었거든요. 지금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여기서 뭐라고 하면 김여정 바로 튀어나와서 말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고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바로 내일 담아 나옵니다. 뭐 내가 너 듣고 있자니 한심해서 이런 식으로 김정은을 보면 평양문화보호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그러지만 남한 할 일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남한 맛이 제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오늘 2% 나가잖아요. 그래야 좀 싼 옷 입혀. 중화시켜. 그럴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바로 반응을 하는
우리 측 반응에 매우 민감한 그런 조바심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중화시키는 거죠. 10,000원짜리도 입히고 20,000원짜리도 입히고. 비싼 것만 입는 건 아니다. 그렇죠. 우리 서민적이다. 저게 지금 그 중국산 20,000원짜리 블라우스 옷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조 박사의 설명은 그러니까 사치에 대한 좀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거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실제 어땠길래 그래요? 북한 주민들 자체도 지나치게 어린아이가 어른 흉내를 낸다, 눈살을 찌푸리고요. 특히나 아이는 아이다워야 하는데 너무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김정은 옆을 이제 엄마 대신 이제 김정은 옆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눈살을 많이 찌푸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로 가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특히 국경연선 지역에서는 집안에서도 막 서로 야 뭐 아이는 아이다워 이러는데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신 게 이렇게 비판적이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김주의 옷을 좀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2023년 겨울에 주애가 저 붉은색 롱코트를 가죽 코트 입고 나왔을 때 그게 이제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 대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 몰래 반입해가지고 입기도 하고 저게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이제 진짜 가죽이 아닌 걸로 이렇게 입기도 하고 무릎 위까지 이렇게 오는 가죽 외투를 상당히 즐겨 입었다 이렇게 되는데 김주애가 이제 북한의 어떻게 보면 뭐 완판이여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트렌드 세터가 된 거예요. 주애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고모인 김여정이 했거든요. 김여정이 뭐 처음에 등장했을 때 당간부들 사이에 모든 길은 여정동지로 통한다. 이렇게 위세가 당당할 때는 김여정이 손에다가 이렇게 반팔에 여름에 그 손수건 같은 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멋을 내고 나왔거든요. 북한의 여성들이 그거 다 따라 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머리핀 헤어밴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김여정이. 그것도 따라하고 했는데 이제는 어린 조카인 김주애가 고모 이제는 내가 그거 대신 할게 이러고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북한 주민들은 이걸 따라하고 싶어도 너무 고가기 때문에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짜 명품들도 유통이 성행한다면서요. 네, 원래도 이제 중국을 통해서 모조품이라고 하는 가짜들이 들어와서 많이 팔리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스타일이 확 바뀐 거죠. 이제 뭐 이설주 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김주애 옷 스타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건 김주애가 어느 때 입었던 옷 스타일이랑 비슷한 거다라고 하면서 그 모조품들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많이 팔리고 있고 또 그 모조품을 흉내내서 만들어 파는 북한 주민들까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김주애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지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정작 북한 내부에서는 리설주 이름은 아는데 아니 김주애 이름을 전혀 몰라요? 리설주 여사라고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북한. 근데 김주애가 2022년 11월 28일 날 화성 15형 쏠 때 나왔는데 사랑하는 자제분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김주애라는 이름이 언급된 적이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따님, 존귀하신 자제분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도 측근들은 이름을 알아요. 왜냐하면 측근들 집에는 김주애 어릴 때 찍은 사진이 있고 거기 주애 공주님과 함께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거든요. 주인조차 사랑했자랍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름을 모른다. 왜냐? 김주애 뒤에 붙는 직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애하는 김주애 이럴 수 없는 거고 동지 그러면 이건 아랫사람이 나이 많은 윗사람한테 주로 쓰는 거거든요. 김일성, 김정일한테. 그러니까 김주애 이름을 북한 주민들은 공식적으로 모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북한에서는요 김주애라는 이름 대신에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유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오. 아니 땡 이렇게 나왔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김주애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그것도 엄마보다 딸을 먼저 앞세우는 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김주애를 띄우고 있는데 처음에 등장할 때는 뭐 사랑하는 자제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빈칸은 사랑하는 자제분이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제분 이러면은 그냥 뭐 사랑하는 뭐 김정은이가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존귀, 존경. 이거는 이제 주체가 김정은이 아닌 거죠. 김정은이 아니라
이제 온 북한 인민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숭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거고 그 뒤에는 뭐 백두혈통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표현까지도 쓰다가 지난 5월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했는데 그때 표현이 좀 특이합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사랑하는 따님. 네. 이제 성별을 딸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뭔가 정교하게 이 김주애의 호칭을 하나하나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정답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정답 들어보시죠.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유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랑하는 자제분 네. 저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랑하는 자제분과 리설주 여사. 근데 리설주 여사 요새 안 보여요? 왜냐? 리설주가 나오면 시선이 분산돼요. 리설주한테 눈이 가거든요. 김주애를 띄워야 되는데 그다음에 리설주가 나오면 김주애는 평범한 부부의 딸일 뿐이거든요. 둘이 대등한 관계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선 분산을 막기 위해서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뒤에서 정교하게 김주애 이미지 메이킹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을 거다. 네. 왜냐하면 김주애를 보면은 리설주 머리 섬 리설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을 지금 투사시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리설주가 그럼 의도적으로 좀 퇴장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설주가 뭔가 좀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대사관의 공사 같은 경우엔 이게 이제 주애를 띄우기 위한 작전이다. 그리고 또 고모인 김여정이가 뭔가 권력을 이렇게 좀 탐내는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이게 이설주가 사실 출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런데 벌써 1년 6개월이 됐다는 거는 출산보다는 어떤 딸을 내세우기 위한 엄마의 의도적인 지금 퇴장 이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경제난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김씨 일가의 사치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체제 위기를 부르는 김주애의 사치 저희 한번 살펴봤습니다.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